그러면 공자가 대사구가 되고 나서 소정묘라는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결국 저것은 다른 편에 있는 그림의 세 가지의 사회적인 부도덕 현상, 사회의 비리 현상, 사랑의 타락 현상의 주범이 바로 소정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나라에서 공정한, 노나라에서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제일 첫 장면에서 보면 개강자가 공자에 대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개강자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죠? 엄벌이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사람이 공포를 집어먹고 잘못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는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위정자가 돼서 정치인이 돼서 조금만 잘못을 갖다고 사형을 시킨다든지 가혹한 상금을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고 안정을 잡으려고 그러고 법에 대한 신뢰를 잡아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공자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나서 자 욕선이 민선 군자지덕풍 소인지덕 초상지풍 필언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모범이 되라. 당신이 먼저 정의를 지키라. 당신이 먼저 선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당신이 공동선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조를 맞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 아마 일주일 동안 인사하고, 그죠? 취임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일 중에는 최초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인사가 끝나자마자 소정묘를 주살해야 됐다고 사형을 했다고 한다면, 공자는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개강자가 사형을 통해서 법 질서 내지 신뢰를 쌓으려고 했다는 대상과 공자가 소정묘를 죽여서 쌓으려고 했던 신뢰와 법 질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개강자가 하고자 했던 것은 서민들의 작은 범죄입니다. 짱발장에 나오는 것처럼 배고파서 빵을 훔친다든지 또는 우리 간혹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슈퍼에 그죠? 아이 어머니가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분유를 훔쳤다든지 누군가 보면은 죄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려운 사건 사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하면 훔친 것은 훔친 것이죠. 그게 1000만 원을 훔치나 1000원을 훔치나 그 물건에 상응하는 것이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훔친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 사실에 주목해서 1000원을 훔치거나 1000만 원을 훔치거나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개강자의 논리입니다. 공자는 거기서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은 1000원을 훔치는 사람은 훔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1000원을 훔친 사람을 체포하고 나서 심리를 하게 되면 설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요? 그 사람이 훔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정부가, 이웃이 내버려뒀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소정묘의 경우는 사실이 다릅니다. 소정묘의 경우는 거악입니다. 소정묘를 내버려두고 나서 노나라에 있어서 정의가 설 수 없는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이 노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공자가 대사구가 돼서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소정묘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공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그러면 소정묘를 처형하느냐 처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대사구에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소정묘를 체포해서 처형해야 되겠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이 명분이 있고 선생님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소정묘를 처벌하면 여론이 선생님에게 등을 돌려서 오히려 선생님이 역공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선생님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소정묘를 처벌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소정묘를 처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의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규범, 약속 체계, 그것들이 나 한 사람도 아니라 모두가 존중할 수 있는 터전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나와 그것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나하고 묶어두는 것이죠. 느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묶어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뢰는 공정한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자에게서 논어에서 우리가 사람의 길을 찾다 중에서 오늘은 신뢰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또는 신뢰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게 있는 분은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자님은 신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고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신뢰가 사실 사라질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아주 흥미로운 편이 18편이 미자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특이합니다. 한 편 한 편마다 특이한데 18편은 어떠냐면은 주로 그 당시에 방금 말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했다가 실망하고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살지 못하고 산속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응거하는 사람들이 언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공자하고 만나요. 자로문진이라는 데도 나오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자한테 말을 하죠. 세상이 너 하나 움직여서 바뀌어질 것 같으냐? 차라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너는 또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당신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건네지 말고 차라리 우리랑 같이 여기서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거기 그래 너랑 같이 당신들과 삽시다 이렇게 산에서 주저앉을지 모르겠는데 공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누구랑 함께 살겠느냐. 나는 내 혼자 노력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몸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숲속의 새와 숲속의 동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자를 두고 다른 사람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까지 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실패와 좌절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가장 신뢰에 대해서 근원적인 신뢰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강의가 이제서야 정말 이 논어 이런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주가 되는 어떤 고전의 본질, 논어가 가장 이제서야 제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고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또 그런 고민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고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저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힐 수 있을지 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애한테 말하면 됩니다. 사실 논어라든지 논어를 읽는 가장 미련한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울림이 올 수 있는 구절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달나라 이야기처럼 같아서 전혀 외계 언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읽어야 된다는 준혹감을 가지고 가면 괴롭히는 거죠. 그럼 특히 어른도 그런데 아이의 경우에는 지적인 발달 단계가 아직 이해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아이에게 고전을 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실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의 지적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그래서 선집, 독본 이런 걸 말하잖아요. 선독, 뭐 간추려 읽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볼 때도 이게 아이와 상태에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플러스 내가 그것을 잘게 씹어 먹일 수가 있다. 우리 애 키울 때 애기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식을 먹이면 잘게 부셔서 애가 소화를 시키기 쉽게 만들잖아요.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게 부숴서 애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즉 음식은 몸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고전은 정신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먼저 자신부터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아이의 지금 성장 상태에 어울리는 구절을 찾아서 말을 하면 고전이 더 애한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논어에서 인간의 길을 찾다 중에서 오늘은 다양한 주제 중에서 신뢰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뢰는 공정이라든지 공통의 규범 위에서 지킬 때 사람 사회를 더 편하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정한 규약 위에서 신뢰를 지키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침투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뢰는 생기는 것이지 누군가로 하여금 신뢰를 갖도록 억지로 갖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로 바람이 불게 되면 풀이 들어 눕게 된다. 민무신분리. 민이 신뢰를 갖지 않게 되면 설 수가 없다라는. 신뢰는 공정한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먼저 예로서 하고 겸손으로서 하고 신뢰로서 완성시킬 때 의의가 사람 사이에 실천되고 적용되는 의로운 관계,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는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한다. 이 공자라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자는 내 삶에 있어서 방침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